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제3장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매회 2문제에서 3문제 이상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조지와 윌 등의 이데올로기 모형,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문제에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어지는 이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내용 잘 봐주시고요. 그 외에 케인즈주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에 살펴볼 내용들 보면요. 파트 1,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서 이러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 양심론, 산업화 이론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시민권론, 공참사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음모이론, 근대화 이론, 종속이론, 엘리트 이론, 독점 자본 이론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에는 윌렌스키와 루보의 2분 모형이 있고 티트머스의 3분 모형,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그리고 윌렌스키와 루보의 2분 모형과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은 같이 혼합하여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중심, 이익집단 이론 등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지와 윌 등의 이데올로기 모형,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투자국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요. 조금 한두 문제 나오다가 지금은 3-4문제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다음 22회에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출제 빈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7, 18회는 2문제, 1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최근 19, 20, 21회 차에는 3문제 또는 4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문제가 지금 3장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5개년 평균으로 나누면 매회 2.6문항이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입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꾸준하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띄엄띄엄 나오는 경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양심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사회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국가에게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엊그제 로또를 샀는데 대박 1등이에요. 1등. 몇 억이 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로또를 사서 1등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몇 억 중에 내가 아무리 형제가 나빠도 형제들에게 큰 선물 하나씩 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밝힌다 그래도 사회복지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사회복지 현장에 조금 후원하고 기부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국가가 잘 되면 그 국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타주의에 기반해서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떠한 형태로 쓰느냐? 정책을 통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회의 양심론입니다. 1950년대 영국 사회정치학에서 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서 타인에 대한 사랑, 이타주의를 얘기하죠. 사회적 의무감 등이 사회정책의 정책이 발전되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인도주의에 기반하고요.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국가가 성장했을 때, 국가가 로또에 당첨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자선활동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거죠. 그 나누는 방법이 뭐였다?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져야 할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며 사회 문제의 해결을 뭐에만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이론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뭐냐? 음모 이론입니다. 음모 이론. 얘는 순수하게 양심에 기반해서 준다라는 것이고, 음모는 그 반대예요. 양심이 아니라 순수하게 음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모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 양심, 사회의 양심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화 이론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산업이 발전되어지면 뭐가 생기죠? 산업이 발전되면, 산업이 성장하면 이 산업 성장으로 인한 자원들이 축적이 됩니다. 자원이 축적이 돼요.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면 이 성장된 산업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축적된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해결 과정이 어떻게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뭐예요? 산업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원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자원과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이 더 많아져요. 정책이 그만큼 더 고도화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산업화의 정도에 수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산업화 이론을 다른 말로 수렴 이론이다 라고도 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와 르보가 있으며 수렴 이론이다 라고 하는 이유 알겠죠?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욕구와 사회의 문제, 그죠? 하나로 합쳐 새로운 욕구와 사회 문제가 생겨나고, 산업화가 촉진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사회복지 재원, 여기 자원, 사회복지 재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 발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원을 가지고 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산업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욕구는 어떤 게 있어요? 산업화는 산업재해, 문제와 욕구죠. 인하여 발생한 문제와 욕구에는 산업재해, 실업, 빈곤 문제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은 어떤 거예요? 산업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국민연금이라 그럴까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보험 가입하죠.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보면은 돈을 축적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정책이라고 치면 적어도 뭐는 세금은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국세와 지방세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정책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산업화 이론이다.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이 더 활발해진다라고 해서 수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 이론 볼까요?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복지 지출 수준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경제성장의 수준이 유사하면 사회복지 수준도 비슷해야 되겠죠.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이 정도야. 그러면 연마을 일본의 산업화도 이 정도였어. 그러면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도 이 정도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미국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앞서 있지만 그들의 복지는 우리보다 더 처져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좀 지나치게 과장하면 뭐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수렴 이론에 기반하면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도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징과 한계 볼까요? 특정한 수준의 산업화 단계에서 특정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나타난다라는 경제 결정 이론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선진 국가 간의 복지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다. 자, 그다음 시민권론 살펴볼까요? 마샬의 시민권론, 대표적인 학자 마샬입니다.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론 이렇게 암기할까요? 마샬의 시민권론에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공참사입니다.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은 참여권이에요. 공참사로 발전하는 진화적인 과정을 설명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인데, 자, 공민권은 뭐예요? 자유주의를 얘기해요. 자유주의. 자, 그래서 볼까요? 공민권은 18세기에 등장했다.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민권은 계약을 맺을 자유와 재산을 소유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참사의 공민권은 자유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치권은 참여권이에요. 참여권 뭐예요? 선거, 피선거권, 투표권과 피선거권과 피투표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뭐예요? 정치권, 참여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은 의회 제도의 발달과 함께 19세기에 성립하고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정치권은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투표권 및 참정권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참, 맨 마지막 사회권이죠. 자, 사회권은 20세기에 등장하는데 사회권은 복지권과 같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복지권 등장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권은 복지권,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누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론은 뭐예요? 시민권의 수준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그 시민권의 발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진다. 근데 시민권의 수준이 처음에는 자유권이었으나 두 번째는 참정권,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도 달라. 세 번째는 뭐예요? 복지를 누릴 권리를 달라. 그래서 공참사 이러한 순서로 흘러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샬은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한 체계이지만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권, 참여권, 사회권, 공참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음모이론입니다. 음모이론은 좀 전에 뭐예요? 사회 양심론과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음모이론.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의 유지. 인도주의와 양심의 실현,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회 양심론이잖아요. 그죠? 인도주의나 사회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의 유지, 이것 자체 이퀄 뭐예요? 이게 음모예요. 음모. 음모라는 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음모라는 게 누구의 죄를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음모라는 것이 그 정책을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 유지, 또 사회 통제, 이 자체가 음모라는 거예요.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통제. 뭐예요?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국가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코퍼레티즘을 이룰 때 뭐였어요? 노조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보험을 도입한 거. 그게 음모라는 거예요. 왜?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통제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죠? 사회보험을 입법화했잖아요. 이처럼 사회 안정, 사회 질서, 사회 통제, 이거 전부 다 음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더니 이게 무슨 음모야? 이거 음모이론 아니네 라고 했지만 사회 안정 및 사회 질서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는 음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을 보면 당시 국심하던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 좀 전에 설명했죠? 극심했던 사회운동, 노조죠, 노조.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대화 이론. 근대화 이론은 다른 말로 확산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대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 발전이 확산되어서 전통적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론은 확산 이론이다.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이 확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서로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정책이 확산되어 간다. 확산은 뭐예요? 지리적인 확산과 위계적인 확산이 있겠죠. 그래서 위계적인 확산과 지리적인 확산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처음 도입한 사회보험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의 인접국가로 퍼져나간 경우나 일본에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우리나라로 도입된 경우 이러한 것들을 위계적 확산 또는 뭐예요? 지리적인 확산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복지 정책이 어디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요? 가까운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은 위계적으로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또 인접해 있으니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은 뭐냐 하면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부 국가의 발전과 주변부 국가의 발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종속이론은 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종속이론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처우를 해주나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같은 처우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확산되어지고 번지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종속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국가는 나가지만 멈춰있는 국가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속이론입니다. 제3세계의 저발전과 빈곤은 국가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심부 국가들과 불균등한 교환 관계. 이미 우리나라도 뭐예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평등, 불균등 교환 관계나 착취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착취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 국가의 속성으로 인해서 제3세계의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는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 그 이주 노동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수익을 많이 걷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도 뭐예요?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뭐예요? 독일의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그때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도움들을 받았었던 거죠. 특히 사회 부분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중심부 국가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 형태의 불가피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속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국가 간의 종속 관계의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속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 이론은 쉽죠. 소수의 엘리트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엘리트주의죠.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회는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대변되어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됐고 엘리트 집단의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됐다. 이것이 소수의 엘리트 이론, 엘리트주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 전달되고 집행될 뿐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행정, 관료, 입법가, 부자, 지식인 등의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이 엘리트에 해당되는 이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정책 결정자가 되거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엘리트들은 공식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 대중들의 입장을 살피고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단지 형식적인 차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독점 자본 이론입니다. 독점 자본 이론은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점 자본 이론 신마르크스라고 보시면 돼요. 독점 자본 이론 이퀄 뭐라고? 신마르크스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르크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 뭐예요? 신마르크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르크스. 고도화된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뭐를 통해서? 독점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을 축적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국가 너네 복지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다 그랬는데 뭐야? 너희들이 자본을 축적하면서 결국 불평등을 만들어내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네? 이런 설명인 거죠. 세계 대공황 이전의 경제체계로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경우 복지국가가 발달한다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경우 복지국가가 발달한다. 독점 자본 이론은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 복지국가가 발달한다. 자, 독점 자본주의 이론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도구주의 관점이에요. 도구주의. 이거는 뭐냐?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자본가 개입의 이익을 결정하는 뭐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뭐 복지 정책 뭐 하지만 결국 그거는 자본가들을 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요 복지 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제한되고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은 결국은 뭐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구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는 도구주의 관점에 의해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조주의적 관점이에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유사한 설명이죠.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복지 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자본가 너희들 돈 많이 내,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뭐예요?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복지 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의 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뭐라고? 자본가 계급에 돈을 해서 김진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김진은을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봐봐. 김진은이 결국은 건강해지면 뭐 하겠어? 기업에 충성할 거 아니야. 국가에 충성할 거 아니야. 결국은 구조적으로 너가 김진은을 도와준다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구조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도구에 지나지 않아 도구주의. 구조상 이유와 방법은 달라도 구조상 다시 자본가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구조주의 관점. 계급 투쟁의 관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투쟁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투쟁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조금 더 강하냐, 자본가 계급이 조금 더 강하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노동자 계급이 세력이 강해지면 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때 노동자 계급이 강해지면 이것을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점 자본주의, 신마르크스주의인데 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설명 중에서 만약에 노동자 계급의 권력이 커지면 거기까지는 얘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취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사회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복지국가라 그래서 다 똑같은 복지국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중시하는 복지국가가 있고 평등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한 복지국가를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학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분 모형을 제시합니다. 복지국가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윌렌스키와 르보의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분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보편적인 것은 제도적 관점이에요. 기억하시고 선별적인 것은 자녀적 관점이다라는 것 이렇게 아시면 좋겠죠. 자녀적은 어떤 개념이야? 아, 선별적인 개념이구나. 제도적은 어떤 거야? 아, 이건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녀적, 보충적, 설명적 모형입니다.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뭐예요?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반드시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만 선별적으로 도왔던 것이죠. 미국과 같은 나라. 그래서 빈민과 요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자녀적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도적 모형은 뭐예요? 보편적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예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은 선별적 모형과 그다음에 보편적 모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개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국민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자녀적 모형은 선별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제도적 모형은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제도라는 것은 제도는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보편적 개념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녀적 모형,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보편적 모형은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자녀적 모형은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합니다. 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나 제도적 모형은 국가에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해주는 거죠. 자녀적 모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있다 그러면 제도적 모형은 사회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S와 마치 인보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복지 욕구 충족 기제, 가족이나 시장이 우선이라 그러면 제도적 모형은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로 복지 욕구를 충족해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자녀적 모형은 선별주의, 자산조사 등에 의거하지만 제도적 모형은 보편주의에 기반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은 우리가 단어만 좀 다를 뿐이지 뭐예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분 모형을 만들어냈지만 티트머스는 여기에 산업성취 모형이라는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3분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티트머스의 3분 모형입니다.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의 산업성취 하나를 추가해서 3분 모형을 제시한다.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두 유형의 산업성취 모형을 추가합니다. 이게 없던 것이 추가돼요. 추가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산업성취 모형은 뭐냐? 산업이죠.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여러분들 산업하면 뭐가 나오죠? 사회보험이 나옵니다. 일을 하다가 산재, 일을 하다가 고용 이렇게 뭐예요? 사회보험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배의 기능이 더 강한 보편적 프로그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에서 자녀적 모형은 여기는 공공구조라면 여기에는 사회보험이 여기로 들어와요. 사회보험.
그런데 여기에 사회보험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왜? 티트머스 입장에서 보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많이 받아. 그러면 뭐예요? 계급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급이 유지가 돼.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래서 얘를 떼어낸 거죠. 산업성취 모형으로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모형은 또 동일해요.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빈곤층 요보자들에게 급부를 주는 역할, 공공구조 프로그램을 보충적, 자녀적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산업성취 모형이에요. 사회복지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종속물로 통합 구제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녀, 그죠? 한여, 그죠? 시녀적 모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성취 모형은 시녀적 모형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사회보험이 주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뭐예요? 사회보험이겠죠. 그리고 이 사회보험 복지잖아요. 이 복지를 통해서 또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시녀적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도적 모형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밖에서 시장경제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이다.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렌스키와 루브의 2분 모형에서 티트머스의 3분 모형은 산업성취 모형, 시녀적 모형을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녀적 모형과 산업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적 모형은 공공부조였고 그 다음에 윌렌스키와 르보의 뭐예요? 자녀적 모형과 그 다음에 제도적 모형에서는 얘가 사회보험이 이쪽으로 들어왔었으나 티트머스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산업성취 모형에 사회보험을 강조하게 되고 제도적 모형에는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를 유형화합니다. 에스핑 앤더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영역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를 쪼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냐면 탈상품화와 계층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복지국가를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탈상품화란 뭐냐? 노동자가 본인의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 그러니까 가서 막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해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 그래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높아. 즉 탈상품화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으면 내가 굳이 시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뭐예요?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것을 최근에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돌봄으로 한정시켰어. 아니에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탈상품화는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돌봄은 일부분 살아가는데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계층화입니다. 계층은 수직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층,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냐라는 거죠. 나라가 평등하면 그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하면 계급 자체가 없는 것이고 자유주의가 만연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수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갑부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이렇게 수백 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계층화라 그럽니다. 계층화가 심하다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복지 수준이 낮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겠죠. 계층화란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 구조를 유지,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발생하는 계급 간의 차이 균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분 종사자에 대한 연금 지출 비율,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정도 등으로 지수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핑과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계층화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어떻게 유형하느냐, 세 가지로 유형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핑 앤더슨, 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유형화는 세 가지인데,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러면 첫 번째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어때요? 공공구조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공공구조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탈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복지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계층화는 반대예요. 얘네들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계층화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급여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며, 급여는 뭐예요? 복지급여, 사회복지급여는 저소득층, 그게 공공구조니까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며,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낙인이 발생한다. 그죠? 공공구조 낙인 발생하죠? 자격기준은 뭐예요? 뭐예요? 자산조사를 하죠. 자산조사. 민스테스트. 자산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며, 탈상품화는 뭐예요? 자기의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이죠. 그것이 낮다라는 것이고, 복지정책은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제, 공공부조, 수급자를 만들어낸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주의예요. 여러분들 조합주의 하면 항상 독일을 생각하면 좀 유리해. 조합주의 하면 누구야? 독일이고, 독일은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입법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보험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층주의 구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 사회보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보험은 결국은 많이 낸 사람들은 나중에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계급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유지될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보수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회보험 자체가 계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이 했던 사람 나중에 노후에도 많이 받아 계층이 유지되어지네. 그래서 보수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계층 지위 구조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수적 복지국가, 그래서 조합주의, 보수주의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데, 사회보험은 재분배 효과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독일 하면 뭐예요?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누구 중심이었어요? 그죠? 남성 중심이었어요. 왜 교수님 사회보험이 남성 중심이에요? 이때 당시 사회보험의 혜택은 노동자들이 받는 건데, 노동자들은 거의 다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남성 중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며, 사회보험 가부장제가 강하며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아, 이게 남자까지도 연결이 다 되겠죠. 오스트리아, 프랑스, 특히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북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죠.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공참사,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하면서 사회권은 복지권이라 그랬죠. 그냥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국가이다. 복지의 재분배의 기능이 강력하다. 그래야 평등할 거니까.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사회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뭐다? 사회민주주의다. 남성 중심보다 조합주의, 보수주의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말고도요,
다른 학자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유형하고 있는데 시험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 퍼니쉬와 틸트는 적국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나눕니다. 적국적인 국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미국, 자유, 공공부조 이런 것들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사회보장국가는 영국이에요. 영국.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평등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분화된 복지국가고 그 다음에 통합된 복지국가는 이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되어 있으면 통합된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미시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나눈다. 분화된 복지국가는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이루며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은 자녀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화된 복지국가는 결국은 선별적이다. 뭐가? 경제와 복지가 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통합된 복지국가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되어 있다. 국가, 사용자, 노동자 간의 협력하고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경제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제도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된 복지국가는 수요와 공급은 수요는 복지를 얘기해요. 공급은 경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와 복지와 경제, 수요와 공급이 부조화, 경제와 사회복지 정책이 부조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적, 선별적 역할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통합된 복지국가는 수요와 공급, 수요, 복지와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된 복지국가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라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3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띄엄띄엄하지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축적의 안정화, 노동력의 재생산 등의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자본 축적의 안정화, 노동력의 재생산 등의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뭐를?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축적의 안정화와 노동력의 재생산 등의 복지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이 복지 정책 자체가 뭐예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뭐예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복지 정책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는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져요. 왜? 자본 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대두된 이념 중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의 필연성을 복지국가의 모순에서 찾습니다. 복지국가가 왜 위기냐? 1970년대에는 뭐예요?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45년에서 73년까지 뭐예요? 복지국가였잖아요. 복지국가였는데 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위기에 직면한 것을 신마르크스주의는 뭐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의 필요성의 모순에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은 뭐예요? 자본 축적과 정당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 축적과 정당화라는 모순적 기능에서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떠맡은 두 가지 기능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각종 사회적 인프라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 자본을 축적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점점 중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화를 위한 복지 제공, 즉 사회 지출이 점차 증대되어진다. 그래서 자본 축적과 정당화, 이게 과연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재정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 축적에 장애가 되는 비생산적 복지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자, 재정이 위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 축적에 장애가 되는 비생산적 복지 지출. 재정이 위기니까 복지 지출은 삭감을 요구할 거잖아요. 그죠? 이는 대중의 반발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축적과 정당화는 애시당초 모순의 폭발적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여기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본을 축적하고 복지를 했어. 그러나 경제 위기일 때는 이 복지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애시당초 자본 축적과 복지는 뭐예요? 모순적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적인 기능을 갖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197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위기에 처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마르크스는 애시당초 그거는 모순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끌고 온 것도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의 재편의 전면과 관련된 것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곧바로 파국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조합주의 이론이에요. 조합주의 하면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독일 생각하라 그랬죠. 독일은 어때요? 비스마르크가 국토를 통일하고 내부를 손질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회보험이라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보험을 적용하면서 뭐 했어요? 내부를 통일하려고 했죠. 이거를 우리는 코폴라티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합주의 이론에서 주로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 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해서 국가의 지배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코폴라티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은 결국은 코폴라티즘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입법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 조합주의는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 대표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조합주의 중에서도 국가 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위로부터 사회 집단이 조직되어지는 거,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이 집단들은 국가의 종속적, 보조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이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조직들은 결국은 허수아비 인 거죠. 그죠? 신조합주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 이것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와 여기가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조합들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신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요한 이익 집단을 이미 있는 이 이익 집단들을 국가의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시켜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고 또 그 결과 지원해주고, 대기업은 국가에 협력하고 국가는 또 대기업에게 지원해주고, 이것이 신조합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오일 쇼크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엄청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은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관계. 그래서 국가와 기업, 조합이 윈윈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신조합주의라고 큰 틀에서 설명해 볼게요. 주요 결정은 정부와 이익 집단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익 집단은 상향적 투입을 보장받으며, 하향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적 투입을 보장받으며 이 대가로 정부와 합의된 내용의 집행을 보조하는 형태이다. 국가가 통제보다는 유인을 통해서, 그죠?
국가조합주의는 통제라고 하면 신조합주의는 유인을 통해서 이익집단의 협조를 끌어내고 이익집단은 자율적으로 국가에게 협조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국가조합주의와 신조합주의는 조금 다르구나. 국가조합주의는 뭐 단체가 있지만 이게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사용한 것이라 그러면 신조합주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을 국가와 뭐 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 상향적으로 이견을 받아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신조합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누구의 계급이 강해지는 거예요? 노동자의 계급이 이익 집단 이론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참여가 결국은 경제, 정책, 복지의 발전을 꾀한다 그러면 이익 집단 중에서 노동자의 계급이 이렇게 대두되어지는 것을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조합주의와 비슷하나 이도의 올로기적인 바탕이 다르다.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투쟁에서 누가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전체의 성과물이 아니라 그 중에서 노동자의 권한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복지정책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복지국가의 발전의 원인으로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세력이 확대될수록 발전된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은 결국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혁명적 이행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확대의 심화를 통해서 사회주의에 이루고자 하는 점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민주주의는 뭐예요? 점진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뭐예요? 둘 다 평등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입니다. 권력자원 이론 이퀄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권력자원은 누구의 권력? 사회민주주의 이론 중에서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권력자원 이론이다. 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복지국가의 발전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이 확대된 결과이다. 사회민주주의가 그거라면서요. 그래서 권력자원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치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을 보여주어 설명의 폭을 넓혔으며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보수주의자에 의해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국가들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될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러한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국가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북유럽 국가들에만 적합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지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이론,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 노동자 계급의 발전에 의해서 복지가 성장한 나라도 있지만 보수주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지가 성장한 나라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니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중심 이론입니다. 국가중심 이론은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중심 이론,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중심적인 이론과 달리 그동안은 집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국가가 그냥 자율적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회복지의 주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과 달리 사회복지 공급자 측면에서 두고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크라스네 스카치폴 올폴로 좀 자주 얘기하는 학자는 아니라서 발음 자체가 그렇네요. 그죠?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국가 중심 이론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국가 중심 이론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국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 중심 이론의 특징입니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국가 조직의 형태, 중앙 집권적이냐, 지방 분권적이냐 또는 조합주의냐, 다원주의적이냐, 정치 관료인의 계획성, 정책 형성 과정 등 국가와 관련된 변수들에 의해서 국가 중심 이론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수들을 상당히 중시한다.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앙 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 형태에서는 복지국가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정부 관료들이 왜? 여기서 실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중심은 뭐예요? 약간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은 그 생산자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 관료 기구들이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이 복지국가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중심 이론에 대한 평가예요.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공급자로서 행위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발생에는 초점을 두지 않아 복지국가 발전의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욕구에 기반해서 우리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니 여기에서는 일방적으로 뭐예요? 국가 중심 이론은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 뭐예요? 국민들의 욕구,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익집단 이론은 뭐예요? 이익집단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참여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지국가의 발달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이 참여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거 해줘, 우리는 이거 해줘 막 이런 과정에서 정책 알았어 그러면 이번엔 이거 해줄게, 알았어 이번엔 이거 해줄게 이러면서 정책이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익집단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정책은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은 일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의 연합체로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정치가들과 표를 거래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익집단이라고 그러고 이 중에서 노동자의 이익집단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는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이론. 특히 노인 집단이 수의 중대와 높은 투표율, 이익이 강한 동질화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복지국가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노인 집단, 이것도 이익 집단이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정치가들이 막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회복지 정책은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미국 민주국가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파트 4,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입니다. 18회 빼고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입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은 초기 모형과 1993년의 후기 모형으로 나뉩니다. 초기 모형 4개, 반집합,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초기 모형이라 그러면 1994년에 후기 모형으로 2가지를 여기다가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초기 모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집합주의입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집단이에요. 집단은 평등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집단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주의로 가겠다라는 거죠. 집합을 반대한다. 이거는 개인주의고 이거는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자유방임주의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신우파는 뭐예요? 우리가 좌파, 우파 한다라고 하면 우파인데 신자유주의니까 신우파. 그죠?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개입 반대,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국가의 개입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반집합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나라 어디? 미국. 자, 소국적 집합주의는 소극적으로 집단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한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소극적 집합주의예요.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한다라는 점에서는 반집합주의와 가치가 유사하지만, 그래서 집합주의이긴 하지만 시장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아니야, 인정하겠어. 그러나 무조건 개입하는 건 아니고 어떠한 뭐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는 인정하겠다. 복지국가를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지지합니다. 복지국가를 제한적, 부분적, 제한적은 부분적이죠.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소극적 집합주의. 여기에서는 국가 개입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 그래서 절대 반대와 부분적으로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것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혁명적인 변화는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점진적인, 페이비언, 점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혁명이 아니에요.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점진적 제도의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회개혁 전략이고요. 이른바 경제적 지대를 조세로 모두 징수하여 전 시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 관점이죠. 보편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마르크스는 뭐예요?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생산 양상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전면적인 변혁, 전면적인 변혁이라는 것은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여기에 적극적 자유 중시도 기억해 두시고, 빈곤의 퇴치와 불평등의 해소는 복지국가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변혁, 혁명을 통해서 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지와 일등의 이데올로기 모형 4가지. 반집합주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해.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국가에 개입하면 부정적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의 걸림돌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복지국가 반대, 국가의 둘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죠. 수준의 제한, 조건부 인정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것도 뭐예요? 제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거.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뭐예요?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이죠.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찬성이에요. 적극적 지지예요. 마르크스주의,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지국가는 뭐예요?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모순적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마르크스는 뭐예요? 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혁명을 통해서, 얘는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적극적 지지죠. 왜? 정책을 통해서니까. 그러나 얘는 복지국가, 마르크스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뭐는 동일해요?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또 동일한 것이죠. 자, 이러한 조지와 일등의 4가지의 모형을 1994년에 6가지로 2가지 모형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주의와 페미니즘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앞에 4가지의 모형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1994년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를 6가지로 새롭게 하는데 신우파라 그래요. 신우파는 뭐예요?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같은 말이죠. 자유주의니까 우파예요. 앞에 신이 있으니까 신우파, 신자유주의. 신우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인정해요, 안 해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 뭐예요? 반집합주의와 같은 거예요.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지식체계, 정치체계에서는 국가 활동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죠. 고전 자유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고전 자유주의가 부활하는데 고전 자유주의와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신이라는 것을 붙여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우파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명백하게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옹호하는 거예요. 불평등을 옹호한다. 뭐예요? 신우파는 불평등, 가치 중에 자유, 불평등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우파는 정부의 개입이 유해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와 같은 개념인 것이고, 자,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 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만, 아까 얘기했죠? 효율적일 때만 국가의 개입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효율적인 때는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사회민주주의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같은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배웠던 노동자 계급, 사회민주주의 중심적 사회 가치로는 평등, 자유, 우애. 여기 자유도 들어간다라는 것. 자유 들어가니까 틀려, 이거 아니에요. 사회 통합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지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사회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점진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점진주의와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혁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혁명은 뭐예요? 마르크스주의죠. 혁명이 아니라 점진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평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평등 우애를 중시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경제적 평등과 계급 갈등에 대한 강조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관점이다. 자, 페미니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여성에 대한 것이죠. 페미니스트는, 자,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그럼 찬성하느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 흐름이 현대로 올수록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과거의 사회보험은 남성 중심, 독일의 조합주의 사회보험은 남성 중심이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뭐예요? 양성평등, 성평등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때 당시에 페미니즘은 사회복지 정책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 올 때는, 현대로 오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긍정적인 부분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 간은 양성평등에 있어 일부 양면적 부분을 인정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가 여성 투기의 욕구에 대한 배려에 실패했음을 강조합니다. 사회보험과 같이. 돌봄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를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출산율,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출산율이라고 하지 않고 출생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산은 누구의, 이거는 여성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것은 누구가,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이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성의 책임이다. 뭐 이래서. 그런데 출생은 뭐예요? 아이의 관점에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죠. 출생이라는 것은 태어남이지 이게 출생의 남자와 여자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용어 하나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페미니즘에서는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출산율로 얘기하면서 여성의 어떤 문제를 부각하거나 그리고 또 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의는 그죠? 환경주의죠. 자, 그럼 녹색주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나빠. 왠 줄 아세요?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은요, 수요 중심이에요. 수요 중심.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그것을 제공해주는 수요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필요해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면서 뭐예요? 환경은 파괴된다라는 거죠. 수요 중심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공장이 가동되면서 환경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과 소비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라는 신념에 입각한 복지 국가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소비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 소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러한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산업사회의 탐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정신은 자원 고갈을 촉진시켰고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죠. 뭐예요? 지속 가능한 환경.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예를 들어 김준호는 살 만큼 살았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도 나는 살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이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하다못해 텀블러를 갖고 다니거나, 텀블러도요, 저는요 그 행사 때 막 그 5,000원짜리 아주 제일 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갖고 다니고 막 그래요. 왜? 그 5,000원짜리 텀블러 안 갖고 다니는 순간 그 5,000원짜리 텀블러를 만들면서 환경이 파괴된 거죠. 내가 그걸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파괴된 환경의 그 이상의 파괴를 내가 막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동안 머리에 샴푸나 비누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냄새 안 나죠? 예, 거기까지는 냄새 안 나죠? 아무튼 최대한 비누나 샴푸나 이런 것들을 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환경 파괴를 조금이라도 막고 있다? 뭐 그런 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사회 문제의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원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제 성장과 소비의 감축과 마찬가지로 공공복지 지출도 축소되어져야 한다. 왜? 이것은 결국 소비의 지속 확대를 가져오고 얘는 결국은 뭐예요? 환경의 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중심의 복지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좀 재고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것이 녹색주의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인즈주의입니다. 케인즈는 언제 만들어지죠? 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33년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이때 뭐 누딜 정책, 1차 누딜 정책과 2차 누딜 정책 많이 했죠? 그래서 국가 산업 성취, 그 다음에 와그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손을 잡은 것이 뭐냐면 케인즈예요. 케인즈. 이때 케인즈는 뭐를 주장하냐면 유효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유효수요. 수요 중에 유효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출돼요? 안 돼요? 안 돼. 내수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국책 사업을 하는 거죠. 국책 사업. 수출도 안 돼. 세계 대공하니까 내수도 안 돼. 세계 대공하니까 그래서 국책 사업을 하면 이제 뭐예요?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으니까 수요가 생겨요. 수요가 생기니까 공장들이 가동이 돼요. 공장들이 가동하니까 또 일자리가 생겨요. 이처럼 수요, 국책 사업을 했더니 이러한 선순환, 승수효과라 그래요. 처음에 일자리가 생겼는데 계속하니까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 승수효과.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케인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국책사업,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한다. 일자리가 생겼더니 쭉 갔더니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지출은 사회복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면서 소비 수요 증대를 통한 완전 고용 및 경제 성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일자리, 그죠? 고용 증가는 국민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이는 다시 소비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경쟁 체계에서 시장 체계가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를 조금 반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뭐 해야 된다? 케인즈주의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그것이 케인즈주의다. 그래서 케인즈는 수요 중심 이론이에요. 수요 중심.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공급 중심 이론이다. 그러면 케인즈주의는 수요 중심 이론이에요. 유효 수요 이론. 이렇게 수요 중심 이론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봅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이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느냐 경제적으로 보느냐 이거 다른 거죠.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 본 거고 신보수주의는 정치적으로 본 거예요. 그들의 차이뿐 그 사상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모든 넓은 의미에서 신우파에 속한다. 좌파 우파 할 때 신우파 맞죠? 복지국가 위기 현상으로 국가 재정의 적자 가 누적이 되어지고 경제 성장의 둔화 등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영향을 얻게 되면서 주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같은 말이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 신자유주의, 정치 신보수주의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가 망하면서 요거 위기에 직면하면서 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는 뭐예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등이 이러한 사상에 기반하여 집권하였다. 이러한 사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적 자유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절대적 가치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 경제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복지국가의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 위기에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축소해야 맞아. 복지국가의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거죠.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했고 이러한 정책 전환이 주요 특징은 이거예요. 시장경제체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에요. 공급 측면이라 그랬죠. 복지국가를 아까 뭐예요? 케인즈, 수요 중심. 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급 측면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경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거 자유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개인주의 경쟁의 원리,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국가의 개입이 작을 때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고 복지국가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해서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 급여 조건을 강화시키고 급여 수준은 낮추고 급여 기간도 단축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 자, 대처와 레이건노믹스는 뭘 얘기해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자들이에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그래서 뭐예요?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 대처의 사상과 레이건노믹스. 자, 레이건의 이코노믹스 경제예요. 레이건의 경제라서 레이건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아베노믹스, 아베의 경제, 아베노믹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레이건노믹스는 레이건의 경제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979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한다. 18년간 보수당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자유경제의 원리와 시장적 질서를 강화시킵니다. 작은 국가를 주장하죠. 신자유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국가, 작은 국가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반발한 집단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강한 국가, 작은 국가를 주장하면서 법과 질서는 강화시킨다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완전고용 정책을 폐기합니다. 완전고용 정책은 누구 거냐 하면 케인즈입니다. 그죠? 케인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고용보호 조치들을 철폐합니다. 케인즈는 완전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래서 뭐예요?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고용보호 조치들을 폐지하는 거예요. 완전고용 이제 폐지야. 정규직 이제 폐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실업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청년 노동자들의 취업을 위한 어떠한 훈련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통화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요. 완전고용을 추구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데 관심을 두게 됩니다.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걸쳐 지출을 줄이고 민영화를 고무합니다.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을 줄이고 민영화. 이제 뭐예요? 복지를 이제는 민영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레이건 노믹스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1981년에서 89년까지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레이건의 이코노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 내용은 똑같아요. 대체와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 제도, 즉 사회복지 제도는 국가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비판하겠죠.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 비용의 증가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화 용역의 서비스 가격을 높여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와 복지 지출의 증가는 생산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요. 복지급여의 수급이 개인의 저축 동기 및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복지급여를 많이 받으면 내가 저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축 동기라든지 투자 동기를 약화시킨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급자의 의존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가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이러한 부담을 피하려는 지하 경제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만약에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면 세금 많이 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요? 막 탈세하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지하 경제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관점의 문제점.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문제점이 없느냐라는 거죠. 뭐 신자유주의 너희 복지국가 다음에 나왔다고 복지국가만 그렇게 막 짓누르고 너희들은 문제가 없어? 신자유주의 진영의 주장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빈곤의 문제와 노동자의 계급의 문제 해결을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유주의에 맡기면 그럼 너희들은 그럼 문제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어?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퇴직 노동자 집단 전체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국가의 정책 대안으로서 사회보장을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정책은 공익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시장에 내어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은 제1의 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얘기해요. 제2의 길. 신자유주의. 제3의 길은 제1의 길의 장점과 제2의 길의 장점을 이렇게 조합한 것을 제3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였어요. 그냥 시도에 끝났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제3의 길은 기존의 정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회민주주의, 제1의 길, 문제점. 반으로 내세웠던 제1의 길, 신자유주의를 주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여 융화시킨 합으로서의 창안된, 정반합으로서 창안된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본 틀이다.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의 문제가 심하고요.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이념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영국의 블레이어나 독일의 슈레더와 같은 사람들이 제3의 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치 노선을 내세웠다. 그래서 블레이어나 슈레더 제3의 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3의 지향적, 제3이 얘기하는 건 뭔지는 알아. 그러나 뭐가 없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안 됐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제3의 길은 자본주의 주기구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은 뭐냐면 양심을 가진 자본주의자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양심. 나선 유럽 좌파의 부활이라고도 한다. 즉 인도주의적 자본주의 내지 인간 중심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이론적 생산적 복지의 지향점도 제3의 길과 유사점이 높다. 제3의 길은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 복지 수혜 계층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국가 복지 수급자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인 복지 시민의 위상을 정립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반합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높여야 되는데 예산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죠. 새로운 사회적 위험, 후기 산업사회 이후에 노동시장의 구조를 포함한 경제구조가 변화됩니다. 가족 및 인구학적 구조도 변화되죠.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맞벌이가 늘어나고 이러한 기존의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경제사회적 기반의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전적 복지국가의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경제구조와 인구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후기 산업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대응하기에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구조화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어떤 거예요? 첫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일가정 양립에 문제가 있고요. 둘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셋째, 탈산업화, 지식기반 경제로 인해서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노동 등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투자국가. 자, 사회투자국가는 뭐냐? 방금 전에 블레어나 슈레더가 얘기했던 제3의 길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그 방법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투자국가예요. 사회투자국가. 사회는 복지라고 볼까요? 자, 복지가 결국은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복지와 투자를 약간 나누어서 봤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에만 관심을 가졌고 신자유주의는 경제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사회투자국가는 복지가 결국은 투자였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3의 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사회투자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복지가 투자였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이죠. 아이들의 교육은 복지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복지를 통해서 뭐예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인재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인재 양성이 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영국 노동자의 정부가 제3의 길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국가 모형에서 비롯됩니다.
제3의 길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던 앤서니 기드슨 사회투자 국가를 제시합니다. 복지의 투자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합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와 구분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전통적인 과세와 지출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투자를 강조. 사회투자 자체가 뭐예요? 수익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도 수익을 위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정책을 우위에 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시라에 의하면 뭐예요? 통합된 복지국가인 거죠.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 자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 및 사회 자본의 투자 뭐예요? 이런 아이들의 교육이죠. 특히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사회 지출을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로 구분하고 소득 보장에 사용되는 소비 지출은 되도록 억제하며 자산 조사를 통해서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지출은 이런 거라 그러면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뭐 공공부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은 되도록 억제하고 사회 지출을 늘리다라는 거죠. 그 늘린 사회 지출은 결국은 나중에 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고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는 건 뭐예요? 기회의 평등이죠. 그래서 사회 투자 국가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봤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출문제 몇 가지를 좀 풀어볼까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다양한 이론들을 우리가 봤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중 의회 민주주의의 정책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된 힘. 자,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건 뭐였어요? 사회 민주주의. 주의였고 얘를 다른 말로 권력 자원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권력 자원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 것? 노동자에게 권력이 있는 것. 사회민주주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 유형하다. 윌렌스키와 루보의 2분 모형과 산업성취 모형을 플러스한 티트머스의 3분 모형,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포함한 뭐예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있었고,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과 미시라의 2분 모형, 그죠? 분화된, 그 다음에 통합된 복지국가 모형이 있었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 뭐예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 공공부조, 그 다음에 조합주의, 독일이라 그랬죠? 사회보험, 남성 중심, 그 다음에 사회 민주주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보편적,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로 유형합니다. 맞지요?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 아니죠. 돌봄이나 서비스에 극한하지 않아요. 탈상품화는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예요. 돌봄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 정도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고 얘는 가장 낮죠.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 맞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서 분절적으로, 분절 뭐예요? 조합주의를 의미하죠. 맞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맞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4개와 그 다음에 1994년 6개,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제3의 길, 사회투자, 국가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녹색주의라고 할까요? 녹색, 환경,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렇게 되죠. 반, 국가 개입,
반반대, 부분 인정, 적국 개입, 혁명,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소극적 집합주의, 얘를 찾으라는 거죠.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국대화하는 것은 반집합주의죠.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경제와 생산 국유화, 철저한 계획과 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뭐예요? 마르크스 혁명입니다. 환경과 생태 관점에서 자본주의 뭐예요? 녹색주의죠.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분업과 자본주의의 가부장적을 고착시켰다. 페미니즘 관점이죠.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용적 국가 개입. 국가 개입 필요한, 실용적인 것은 필요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실용적 국가 개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소극적 집합주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이렇게 딱딱딱딱 매치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시고 시험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 때 잘 응용,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론 제3장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에 대한 이론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와 같이 이론을 공부해 주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시험에 문제를 풀기 위해 더 효과적인 공부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이론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